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신작인 유럽 도시기행 1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책 제목에 1편이라고 좀 써놓은 거 보니까 시리즈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뭐 도시기행이라는 게 사실 좀 방향도 좀 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나갈지도 저자 스스로도 뭐 그 방향을 잘 모르겠다고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써보겠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좀 그동안의 책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가볍지만 조금은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좀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대가 좀 커요. 일단 타이틀이 유럽 도시 기행이라고 하니까 뭐 동서 남 북유럽 다 합쳐가지고 좀 이름 있는 도시만 해도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각각의 좀 사연 없는 도시가 없고 다들 역사가 좀 유구하니까 좀 상당한 좀 볼륨의 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1편에서는 이제 아테네, 그리고 로마, 이스탄불, 그리고 파리, 이렇게 4개 도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가 아무래도 좀 역사나 사회 문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이제 답사, 뭐 유적 기행도 물론 있지만, 그런 이제 흘러가는 이제 루트에 따라서 해당 도시의 뭐 역사적인 사건, 배경, 그리고 인물들과의 관계, 뭐 사회적 현상, 그리고 오늘날의 뭐 참고할 점, 배울 점,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기행문 더하기 역사서적의 성격으로 보시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하네요. 먼저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 너무 뭐 유명하신 분이어서 좀 사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래도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작가 유시민 선생님은 이제 작가이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 정치가였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보건복지부 장관, 그 유명한 백바지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약간 좀 엄숙하고 좀 고지식한 국회의 새바람을 한번 불어넣어 보겠다고 해서 국회 첫 등원 날에 하얀색 바지를 입고 갔죠. 이제 그것을 본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마음에 안 든 기존 정치인들이 국회를 모독했다. 뭐 이런 정치인은 지금까지 없었다. 뭐 사퇴해라.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먹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부나 이제 세간의 평가는 역사적으로 뭐 역대 보건복지부 장관 중에 이제 최고의 좀 행정 능력을 보유한 관료라는 이제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전체 직무로 범위를 넓혀도 이 유시민 씨보다 뭐 앞선 능력의 보유자는 뭐 거의 없지 않나. 뭐 그리고 군사정권 때는 뭐 그때의 사료를 수치를 비교하기가 좀 객관성이 결여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봐도 최고 수준의 행정관료라는 게 이제 뭐 정확한 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가로서도 아주 달변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제 좀 깊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력을 보더라도 행정관료로서도 매우 우수했고, 작가로는 뭐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쓰면은 뭐 최하 몇십만 부에서 뭐 100만 부 이상이 넘어가니까 전업 작가, 그러니까 글만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모든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의 이제 로망이 바로 유시민 씨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뭐 연도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그 유명한 이제 그 서울역 시위가 있죠. 1980년에 이제 유시민 씨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의 의장이 되었는데요. 당시는 이제 신군부 시대였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엄청 거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서울역 시위에서 이러한 물결은 이제 절정에 이르렀었는데요.
이날 서울역 광장에 모인 이 수만 명의 학생들, 계엄 해제와 이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제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당시 이제 모여있던 18개 대학생들, 그러니까 총학생 회장단은 이 시위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일단 철수할 것인가를 좀 놓고 이제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처장이었던 이제 이수성 씨의 설득으로 일단은 좀 철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심재철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죠. 이제 그분이 좀 나서서 이제 좀 시위를 그만하자, 이제 이런 좀 주장을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악수인 이제 서울역 회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김대중 내란 음모, 뭐 여기에 엮여가지고 이제 뭐 이해찬 씨, 유시민 씨, 뭐 심재철 씨도 물론이고 여러 사람이 이제 옥고를 치르는 과정 중에 좀 고문에 못 이겨서 이제 심재철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하게 되죠. 이 건에서 이제 뭐 심재철 씨 측은 이제 유시민 씨가 먼저 뭐 고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료나 담당 이제 관련된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은 유시민 씨의 의견이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고요. 뭐 이후에 심재철 씨의 행동을 보더라도 뭐 그 광주 민주화운동 그 관련해서 뭐 부정수급자로 좀 여러 번 돈을 타간 뭐 그런 케이스라던가, 하여간 뭐 신군부 때의 이제 교사,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취업하는 뭐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심재철 씨의 의견은 그다지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당시에 이제 좀 체포가 돼가지고 뭐 이제 옥고를 좀 치렀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좀 항소 이유서, 이게 좀 있죠. 유시민 씨 항소 이유서를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썼다고는 믿을 수 없는 굉장한 명문의 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한 50대, 60대의 이제 중후한 작가가 썼다고 해도 그것도 굉장히 실력 있고 유명한 그런 글을 당시에 20대 초반에,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청년이 썼다. 역시 천재는 따로 있는 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가로서 유시민 씨는 굉장히 날카롭고 좀 상대방을 긴장시키는 그런 성향의 좀 소유자라는 게 좀 이미지였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정계 은퇴를 하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는 뭐 썰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정치 사회 풍자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유머러스하고 지적이고 세련되면서도 현대의 젊은 사람들의 감성까지도 어우를 수 있는 상당히 능숙한 방송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정계 은퇴를 할 때까지만 해도 지지율은 굉장히 낮았고 상당히 좀 비난의 요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좀 이론을 추구하면서 적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로 굉장히 격렬한 그런 정치 행동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파에서 뭐 수시로 비난의 대상이었었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좌절을 겪고 정계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좀 아마 그 근본은 바뀌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졌다는 게 이제 대개의 평입니다. 방송도 굉장히 재밌게 좀 봤고요. 아마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뭐 듣고 보고 아마 뭐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기에 유시민 씨의 개인적인 소개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경력을 잠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요. 당시 좀 보궐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이라던가 뭐 상임중앙위원, 하여튼 뭐 핵심 요직이죠. 이런 이제 보직들을 맡았고요. 그 이후에 17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서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공동상임대표, 그 다음에 진보정의당의 이제 창당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은퇴가 되었죠. 여담으로 이제 보혜양조의 사회이사직을 보유하고 있었어서 당시에 이제 보혜양조 주식이 많이 떴었어요. 이후로는 이제 정치색이 엮여 있는 이제 기업들의 활동은 가급적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씨 하면 역시 그 작품으로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유시민과 함께 있는 문화이야기 시리즈, 제가 제일 처음 본 책인데 이게 편역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그 다음에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이 책은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도 꼭 좀 일독을 좀 권했으면 하고요. 기존에,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재밌었어요. 그 경제학 책에는 잘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들하고 그 여파가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내용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경제학 책이 이 이상 쉽게 쓰여지기는 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개조론과 이제 후불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행정 등을 좀 말하고 있고요. 청춘의 독서. 이 책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제가 그때가 한참 사회생활 하고 있을 땐가, 그래서 좀, 감수성이 좀 죽었나 봐요. 크게 느낌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시민 씨의 최고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한국 현대사. 이 책은 5번 봤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같은데, 등장인물과 이 시대적 배경, 사회적 현상이 완전히 달라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 그런 예전에 잘못된 내용들이 바로 잡혀 있는 제대로 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후에는 약간 좀 소프트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유시민의 논술특강, 표현의 기술, 공감필법, 주로 이제 글쓰기, 글을 읽는 방법, 이런 내용들인데, 다른 책들을 읽고 사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간 서브, 그 다음에 좀 밑바탕이 되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책 바로 전에 나왔던 역사의 역사, 좀 난해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에요. 한번 읽어서는 좀 잘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 유럽 도시 기행이 나오기 전까지의 유시민 씨의 삶의 궤적, 그 다음에 저술들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자, 책 외적인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유럽 도시 기행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제 처음에 이제 아테네 도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브 타이틀이 아테네, 멋있게 나이 들지 못한 미소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하지 못한, 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소년에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뉘앙스인데요. 어디를 가든 간에 이제 모진 풍파를 견디고 이겨내느라 그 기운을 다 써버린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도시라는 좀 평입니다. 제 주위에도 이제 아테네, 그리스를 다녀온 사람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고대의 빛나는 유적지, 찬란한 역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나 황량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도대체 뭘 배우고 뭘 기념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환경만 바라보고 왔다. 도대체 아테네 명성은 무엇이었나? 이런 내용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아테네는 사실 무언가의 조형물이라던가 어떤 건축물 이런 것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외적인 게 더 유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고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유명하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철학, 그리고 정치학의 플라톤, 그리고 개혁의 솔론,
민주주의의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페리클레스, 그 다음에 역사는 이제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의 비극도 유명하고, 뭐 그다음에 술의 신, 바카스, 그리스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해야 되겠죠. 뭐 올림픽,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올리는데 대부분 무형적인 요소, 즉 인간이 창조해낸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는 인류 역사의 지성, 그 원료라는 뭐 그런 내용이죠. 유시민 씨의 작가의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신전을 보러 많이 가는데요.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이 유명하죠. 근데 이제 뭐 이 신전들은 이제 제대로 들어가 보면은 민주주의 정치 제도나 뭐 철학 등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요.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가져온, 사실은 훔쳐온 건데, 그런 대리석으로 지은 뭐 단순한 집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행의 출발점이라는 뭐 좀 지정학적 그런 이미지적인 뭐 의미는 있겠지만 뭐 감탄할 만한 예술 작품도 아니고, 뭐 당시 사람들의 뭐 생각이라든가 뭐 의지, 감정을 읽어내기도 어려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는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저도 좀 동감합니다. 한마디로 좀 정의해 보면은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요. 뭐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외적인 것보다는 그 그리스인들이 창조한 내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를 좀 배우고 익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는 일단 신전, 뭐 이런 게 좀 많이 유명한데요. 거기에 많은 의미도 부여했었죠,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신전을 짓는 일에 이제 그렇게 집착한 거는 과연 종교적인 믿음과 열정 때문이었나? 그것은 정말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나? 이런 질문에 저자는 이제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제 대답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뭐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간에 종교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정말 진리이고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죠. 뭐 평범한 시민들은 이제 신을 찬양하고 뭐 복을 빌고 뭐 미래를 의탁하고 뭐 그렇겠지만 사실은 이제 권력자들이 좀 이용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신의 말씀이다, 뭐 신의 의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들의 이제 뭐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이 됐던 게 이제 사실입니다. 신탁이라고 하죠. 신이 내리는 말씀인데 사실 그 뒤에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내리던 게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기도를 올리고 청원하고 부탁하고 하는데 이런 수많은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그런 부지런하고 친절한 신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게 좀 정석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의 뭐 여러 뭐 조형이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주로 이제 정치 체제와 신화인데 뭐 신화도 뭐 대강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기 전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리스식과 로마식의 표현이 다르죠. 보통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묶어서 얘기하는데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리스에서 부르는 내용과 로마에서 부르는 내용을 신들마다 좀 섞어서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의 태초신, 이 모든 나머지 신들은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대지의 신, 이제 가이아, 가이아가 그리스식이고요. 로마식은 텔루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초에 하늘의 신이 나왔는데 이게 그리스식으로 우라노스, 로마식으로는 유러너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들의 왕의 이게 제우스인데 제우스의 부친이 이제 크로노스, 이게 그리스식이고요. 로마식은 사투르누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결국 제우스에 의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 최고신, 신들의 신 제우스가 그리스식이고요. 로마식으로는 유피테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의 아내죠. 신들의 여왕, 그리스식으로 헤라, 로마식으로는 유노고요.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 로마식은 넵툰입니다.
이어서 지하의 왕은 그리스식이 하데스, 로마식이 플루토고요. 네, 불과 화로의 여신은 이제 그리스식이 헤스티아, 로마식이 베스타입니다. 이 베스타는 이제 좀 불이 파워, 파이어 뭐 이런 거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좀 힘이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 이런 쪽의 이름으로 많이 쓰였어요. 뭐 국내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의 여신은 이제 그리스식이 데메테르, 로마식이 케레스고요. 전쟁의 여신이 그리스식이 아테나, 로마식이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 좀 유명하죠?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면서 지혜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냥의 여신이 그리스식으로 아르테미스, 로마식으로 디아나, 그 다음에 전쟁의 신이 그리스식으로 아레스, 로마식이 마르스입니다. 마르스는 이제 동명의 일본 만화로도 유명해서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의 여신이 그리스식으로 아프로디테. 이후로는 그리스식만 알면 되겠네요. 전령의 신이 헤르메스, 불과 대장간의 신이 헤파이스토스,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테네 신화는 뭐 이 정도로 보고요. 그럼 이제 민주주의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테네 정치 체제를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죠. 시민들이 이제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이제 대의민주주의, 그 대표를 선출해서 맡긴다는 내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렵죠. 일단 인구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제 직접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 요소 말고는 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적었다고 합니다. 뭐 인권, 개인의 자유, 만인의 평등 같은 이제 기초적 원리가 아주 정립되지도 않았고요. 권력의 분산이라든가 상호 견제 정치도 굉장히 미약하거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이제 민주주의도 다수가 소수에게 폭압과 압정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좀 증명이 됐는데요. 하여튼 뭐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테네가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나름의 좀 피를 흘렸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이제 귀족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기원전 6세기경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결국 권력을 가져오게 되었죠. 처음에는 굉장히 미비했다고 합니다. 그 귀족의 정치 체제에 이제 민주적인 요소만 가미해서 변형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 주체자만 바뀌고 내용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시민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진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개혁자 솔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시민들의 그 부채를 탕감해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되는 상황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시를 좀 행정구역으로 여러 개로 나누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고 적음에 무관하게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민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 배심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생업 걱정을 하지 않고 정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하게 되죠.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좀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뭐 형법 제정이나 세법, 세율 결정, 도시 행정과 관련된 모든 안건, 뭐 법률이라든가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여러 부분을 전부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로 진행을 했고요. 배심원을 뽑아서 이들이 이제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할지, 누가 지휘를 할지, 승전했을 시나 패전했을 시의 그 처리, 포상, 그다음에 처벌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직접 민주주의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옛날 시대에 이 정도 수준까지 시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진행됐다는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그 한계가 명확했는데요. 철저히
아테네 시민인 남자들만의 직접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게 된 거죠. 전성기에는 약 3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노예가 절반인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는 물건 수준이었고요. 또 자유민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는 이 생리혈을 그 질병으로 간주했다고 하고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리하는 여자가 이제 눈으로 질병을 옮긴다고 주장을 했고요. 참 답답하네요. 개혁가라 불리는 솔로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여자를 매춘부로 간주하고 순결을 잃은 딸을 노예나 창녀로 팔 수 있게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정숙한 여자라면 남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했고 말도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뭐 그런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히포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솔론 이 모두가 당대의 혁신적인 학자이자 철학자, 뭐 의사였고요. 한마디로 보통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는 점에는 분명한데 이 정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에 소크라테스만이 좀 다른 이제 그 철학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신의 시대였죠. 그래서 신화라던가 이게 굉장히 좀 사람들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 존재의 본질, 스스로의 철학,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기를 설파했습니다. 뭔가 좀 인간 본연의 사상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 세계의 청년들이 이제 아테네로 모여들게 되죠.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설파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당시의 주류였던 직접 민주주의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존재하는가? 뭐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좀 인간 본연의 사상을 설파하면서 그 당대에는 이제 좀 집단의 시대였습니다. 폴리스라 불리우는 도시국가를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 이유는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전쟁의 시대,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정복당하느냐, 정복하느냐가 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좀 문제였죠. 이러한 때에 이제 개인의 존엄성과 뭐 자유, 인권, 뭐 평등 같은 개념은 사실상 챙겨주기가 어려웠던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 말했던 뭐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도 뭐 노예제라든가 성차별을 당연하게 여겼을 정도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좀 전체적인 폴리스의 이제 광영이 아니라 스스로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관을 정립하라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호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남녀 평등, 그다음에 만인의 평등 이런 부분도 좀 설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의 기득권자였던 남자 시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힘을 얻고 그 지지자, 추종자가 많아지게 되자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뭐 남자 시민이기는 하지만 이 개인의 독립성과 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좀 군중 속에 묻혀버리죠. 무지하게 되고 변덕스러운 대중이 결국 독재자와 다름없는 이런 야만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비록 민주주의의 겉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인 뭐 그런 색채가 너무 강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런 고정관념 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기득권층이 가져가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는 비록 민주주의라도 장기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소크라테스의 죽음 그리고 아테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아테네의 뭐 신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얘기한 내용을 제 나름으로
이런저런 살을 좀 붙여봤고요. 아테네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다에서의 살라미스 해전과 육지에서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것인데요. 아마 어디선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이 아테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라미스 해전은요, 페르시아 전쟁이 한창이던 이제 기원전 480년경에 이제 섬이죠. 이 살라미스와 육지 사이 해협에서 이제 일어난 이제 전쟁입니다. 당시에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가 통치하던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대형 이제 해전인데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그리스 함대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이제 결착이 이뤄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황제였던 이제 크세르크세스 1세와 아테네의 데미스토클레스 장군이 이제 맞붙게 되는데요. 데미스토클레스는 이제 속임수로 페르시아 함대를 이제 살라미스 해협으로 끌어들여서 그 입구를 막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협이 너무 비좁았기 때문에 페르시아 군함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흩어져 버려서 오히려 이제 이들의 수적 우세가 이제 장애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 함대가 이제 전열을 이루어서 페르시아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200척이 넘는 페르시아 함선이 침몰되거나 이제 납포가 되었고요. 결국 이때 패배로 인해서 크세르크세스는 군대 대부분을 이제 철수해서 아시아로 물러나게 됐고, 이제 부하를 남겨서 그리스 정복을 완수하게끔 했는데, 남은 병력이 큰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렵겠죠. 결국 이제 남은 페르시아군은 이후에 이제 다른 전투에서 천천히 이제 격퇴를 당하고요. 결국 해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잃은 페르시아는 더 이상 그리스 본토를 정복할 이를 시도할 힘이 없게 되고, 이 살라미스 해전과 이후의 플라타이아의 전투를 통해서 결국 이제 그리스의 폴리스 연합이 승리하게 되죠. 아테네, 그러니까 그리스 위주로 보게 되면은 이 승리가 반가운데요. 솔직히 이게 좀 서방과 동방의 대결이면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동양 아니겠어요? 약간 좀 울적한 심정도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 역사가들은 이 페르시아에 대한 이 전쟁의 승리가 결국 고대 그리스를 발전하게 했고, 그 자체로 서구 문명을 확대시킨 그 공적이 크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도 승리이지만 문명의 확대라는 점에서 이 살라미스 해전을 인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리스 함대는 살라미스 전투 이후에 이 전투가 끝난 줄을 좀 몰랐지만요. 크세르크세스는 사실 그 잔존 병력을 남겨두고 계속 좀 그 상황을 보고 있는 형편이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데미스토클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좀 격파가 되었고요. 데미스토클레스는 이 아테네 함대를 남겨두고 이 다른 좀 그리스 함대를 좀 제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적을 상대하면서 지금은 동지지만 향후에 적이 될 수 있는 다른 도시국가의 힘을 빼는 그런 작업을 동시에 했던 거죠. 이 아테네에는 대단히 좀 우수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과 어떻게 동맹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좀 문제가 있었고, 굉장히 좀 성과가 좋았죠. 이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후에 상당히 독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결국은 이제 도편 추방제 잘 아시죠? 그 조개 껍데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추방되게 되는 이제 그 제도에 걸려서 반역죄로 기소당해서 이제 추방당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전쟁에서 이겼던 적국인 페르시아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 상당히 좀 비참한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스 해전의 이 여파로 이 문화의 확대, 문명의 전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나오게 되죠. 이 해전에서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다고 하면은 육상에서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는데요. 기원전 430년 경에서 한 404년까지 대략 한 5, 6년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 그리고 스파르타 주도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일어난 이제 큰 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간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군사 강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약간 해군이 강한 아테네는 좀 세력권에 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국의 해군력을 이용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해안을 이제 습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 중에 일단 처음에는 나름 좀 평화 조약이 체결돼서 막을 좀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잠깐 휴전한 것일 뿐이니까 곧 다시 교전이 일어나서 다시 두 번째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테네는 결국 이 작전에 걸려서 군대 전체가 괴멸되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패배로 이제 전쟁은 마지막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오니아 전쟁으로 이제 불립니다. 이때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아테네에 종속된 이제 에게해와 이제 이오니아의 여러 나라들 여기에서 일어난 반란을 이제 지원을 해서 아테네 패권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아테네 재해권까지 빼앗아오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추가적인 여러 해전에서 결국 아테네 함대가 괴멸하게 되면서 사실상 전쟁은 종결되게 됩니다. 결국 아테네는 비참하게 항복을 하게 되죠. 이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이제 그의 유명한 작품이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그 정치, 뭐 역사, 그리고 이제 그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매우 중요한 전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 이제 고대 그리스 세계의 정세를 완전히 뒤바꿨고요. 국제관계 역학에서 전쟁 전에는 이제 그리스에서 가장 강대한 도시국가는 아테네였는데 이제 완전히 종속국에 가까운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스파르타는 그리스 문명의 주도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따른 이제 경제적 영향이 그리스 전역에 미치게 돼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이제 그 주변에서는 이제 빈곤한 상황이 만연하게 되고 아테네는 이제 다시 그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유린당하게 돼서 전쟁 전의 영화를 되찾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 전쟁으로 이제 그리스 사회에는 좀 여러 변화가 또 추가로 생기게 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인 아테네와 군사국가, 과두정치 국가인 스파르타의 전쟁으로 서로의 나라에 각각 우방국, 우호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후에도 그리스 세계에서 내전이 잦아지는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원래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도시국가끼리의 전쟁은 좀 상당히 좀 제한되고 좀 정형적인 형태였어요. 나름 좀 어느 정도 선은 지킨다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면전으로 변화하게 되었고요. 전쟁의 승리 이후에 대규모 잔학행위도 등장하게 되는 성향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종교적 문화적 금기를 굉장히 많이 훼손했고요. 산업 기반 시설인 농촌과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니까 다시 못 일어서게 짓밟는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의 황금 시대를 극적으로 종결시킨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여담으로 그 이후에 이제 그 여러 차례 영토를 서로 뺏고 빼앗은 그런 과정도 많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대규모 좀 상호적 이주 사태가 많았던 만큼 그 이웃 국가인 터키하고 그리스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뭐 오스만 제국 시대 이후로 한 400~50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그다음에 음식,
뭐 사회적 풍습 등은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터키와 그리스가 뭐 스포츠 경기를 한다거나 할 때는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는 게 좀 좋을 듯 하네요. 뭐 이상의 내용으로 그리스의 이제 신화, 그다음에 정치 민주적인 요소, 그다음에 역사적인 전쟁사, 철학자 등을 뭐 살펴봤습니다. 작가 유시민 씨가 이제 기획문을 쓰면서 여행기를 쓰면서 이제 좀 움직인 궤적대로 좀 살펴봤는데요. 뭐 제 나름대로 좀 살을 붙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2부에서는 다음 도시 로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전에 아테네와는 달리 이제 저자가 로마를 보는 시각은 이 내용에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책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로마는 전성기를 다 보내고 은퇴한 사업가를 닮았다. 대단히 현명하거나 학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뛰어난 수완으로 돈과 명성을 얻었고 나름 인생의 맛과 멋도 알았던 그는 빛바랜 명품 정장을 입고 다닌다. 누구 앞에서나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돈 지갑이 얄팍해도 기죽지 않는다. 인생은 덧없이 짧으며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때 거두었던 세속적 성공에 대한 긍지를 버리지도 않는다. 로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았다. 이 이태리, 특히 로마를 다녀온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하죠. 생각보다 지저분하다. 소매치기가 많다. 치안이 불안하다. 화려한 것 같지만 뭔가 실속이 없다. 여자를 잘 꼬신다. 남자들이 잘생겼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단기간 내에 다시 또 가보고 싶지는 않다.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들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로마는 이렇게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깊이 있는 무언가를 주지는 않고 그러나 그렇다고 또 흘려보기에는 그 명성이 너무 자자하고 이 저자의 표현대로 이 전성기를 다 보내고 은퇴한 사업가, 아주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가?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딱히 예술적이라던가 기술적 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고대의 유적, 다른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교황청이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 건축물과 예술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 국가가 수립되면서 여러 가지 법령 체계라던가 기타 이 세계 역사에 끼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일어난 이제 서방 세계의 문명이 로마 제국에서 더욱 급가속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이 발전하고 농업이나 관광산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탈리아 국민 경제가 채무 자체가 너무 많고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그리 좋은 전망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패가 너무 많은데요. 마니폴리테 운동, 깨끗한 손 운동이 좀 있었죠. 이 부패에 넌더리가 난 이 국민들이 이 운동에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냈는데요. 1000명이 넘는 이 정치인과 기업인을 구속했고요. 당시에는 현직 총리까지도 내쫓았고 기존의 여러 메이저 정당들을 무너뜨렸던 이 운동이 상당히 좀 이탈리아를 정화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희망을 좀 많이 가졌었죠. 그런데 이제 궁지에 몰린 마피아가
결국 무력에 의한 실력 행사로 나서게 됩니다. 기자, 비판적인 판사, 정치인 이런 쪽에다가 무차별 총격과 폭탄 테러를 퍼부으면서 관련된 인원이 확 줄었죠. 그래서 이 운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고 결국 이제 새롭게 우파 정당을 이제 급조한 이 재벌 출신 정치인 베를루스코니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합의 비스무리하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죠. 이름만 들으면 왠지 멋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로마는 사실 그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분배가 됐어요. 그래서 수도 로마는 이 인구 이동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관광업을 빼면은 이렇다 할 기간 산업이 없고 이에 연관된 이 도시 정화 산업도 어려워서 이탈리아 전체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경제적으로도 빚이 많은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잠깐 이 로마의 휴일이 언급돼서 저도 옛 추억에 좀 젖었는데요. 네, 어린 시절에 그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 이렇게 좀 이 프로들을 많이 봤어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옛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 내외에 시작되는 이 명화를 보는 게 한 주의 낙이었었죠. 그때 우연히 이 로마의 휴일을 접하게 됐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해 보면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로마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 어느 나라의 왕녀가 있는데요. 주인공은 오드리 헵번이죠. 이 행동 이 계획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왕가의 자손이다 보니까 항상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것들만 하고 거의 뭐 규격화된 것들만 해야 되겠죠. 이런 게 너무 싫었던 이 오드리 헵번이 어느 날 이제 비서진들과 경호원들을 몰래 숙소인 대사관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 의사였던가 간호사인가가 이제 그 주사를 하나 놔주게 돼요. 진정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약효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의 어느 벤치에서 깜빡 잠들고 맙니다. 이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기자였는데요. 그레고리 팩이었죠. 그녀를 하숙집으로 옮겨서 편히 자게 합니다. 아, 수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우연한 기회에 이튿날 이제 그녀가 왕녀임을 알게 되고요. 즐겁게 로마를 관광하면서도 특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 친구였던 사진사를 시켜서 계속 사진을 찍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녀의 자유분방한 모습, 천진난만한 그런 태도, 그리고 일단은 뭐 대단한 미녀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녀에게 이제 애정을 품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녀와 관계된 내용을 특종으로 다룰 것을 단념하고 사진을 그녀에게 건네주면서 뭐 작별을 고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대표작인데요. 당시에 이제 젊은 관객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뭐 수려한 로마의 배경, 그리고 이제 참 뭐 구도가 좋아요. 영화 보시게 되면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이제 유머나 뭐 이제 그 비애적인, 그러니까 이제 좀 좋았던 내용, 그 다음에 슬픈 내용, 이런 부분들에 교차하면서 이 등장인물들의 톡톡 튀는 대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보일 듯이 감출 듯이 하면서 작별하는 이 마지막 기자회견의 장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나죠. 여주인공이었던 오드리 헵번은 이 작품의 출연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 여자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은 한 번쯤 다시 보고 싶은 영화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3번 정도 봤는데 이제는 좀 너무 옛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또 강하게 땡기지는 않아요. 그건 좀 뭐랄까, 너무 좀 디지털화되고 화면이 깨끗한 요즘 영화에 좀 중독됐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이제 이런 달콤하고 달달한 이런 내용들이 그 이상하게도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간다는 것에 대한 슬픔, 비애, 그리고 더 이상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아쉬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씁쓸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책에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가 잠깐 언급이 돼서 뭐 생각난 김에 한번 좀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소비자에게 친절한, 친숙한 이제 그런 좀 소비재 상품들이 아무래도 유명하죠. 먼저 에르메네질도 제냐 이 브랜드가 있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이제 남성복 브랜드인데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남성 슈트 브랜드에서 이제 대부분 제냐 원단을 사용할 정도로 그 품질이 아주 뛰어난데요. 뭐 이탈리아 북부의 산간 굉장히 해발이 높은 곳에 이제 공장을 두고 이제 직물 염색하고 세탁을 하는 덕분에 이제 그 품질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80여 차례가 넘는 공정을 거쳐서 맞춤 제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최상급 신사복 라인인 쿠티르 컬렉션, 사르토리얼 컬렉션 이런 부분들이 좀 유명합니다. 굉장히 도시적이고 트렌디한 그런 신세대 브랜드도 살리고 있는 뭐 제냐 스포츠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에르메네질도 제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이 브랜드를 유난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리가 있죠. 저도 이제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100년에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과학자이기도 한 이 설립자 이 프란체스코 일리가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세계 최초의 커피 머신인 일레타를 발명해서 새로운 커피 문화 창출에도 크게 공헌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원두 이 자체를 굉장히 그 맛을 살리는 것으로 유명해요. 보통 이제 커피 브랜드들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첨가물을 넣고 믹싱을 해서 블렌딩을 하는데요. 이 자체의 맛을 살리는 것으로 유명해서 이 브랜드를 마시는 사람은 절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뭐 그런 말도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 새빨간 로고가 있는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이 관련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체앤가바나, 이 패션 브랜드죠.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출신의 이 도미니코 돌체, 그 다음에 이제 북부 베네치아에서 태어난 스테파노 가바나가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리넨 셔츠, 그 다음에 독특한 워싱으로 유명하죠. 데님 팬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가 좀 세요. 좀 디자인 이미지가. 그래서 이 프린트 티셔츠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된 현대 남성의 품위를 돋보이게 한다. 이제 그런 컨셉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예전에 좀 입어봤었는데 이거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 애장품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남자의 로망 람보르기니가 있죠.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이탈리아에 설립한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스포츠카 최초로 이 운전석 뒤쪽에 엔진을 설치해서 차량 밸런스를 맞춘 이 미드십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고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제 전설의 슈퍼카를 많이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차를 운전해 보는 사람들은 이 차를 꼭 갖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불가리가 있죠. 역시 150년 가까이 이제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이탈리아의 주로 컨템포러리 주얼리 브랜드죠. 이제 불가리 가문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리스에서 은세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탈리아로 이주해서 이 설립한 브랜드가 바로 불가리라고 합니다. 이 로마 고전주의와 이 르네상스 양식, 그리고 이제 뭐 이 전통적인 좀 귀족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이 불가리 디자인을 이끄는 근간이라고 하죠. 뭐 시계, 향수, 테이블웨어, 호텔 사업, 뭐 하여튼 뭐 손 안 대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큰 수익과 대표 분야는 역시 주얼리, 화려하면서도 투박한 B01 라인이 아주 유명하죠. 또 조르주 아르마니가 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요. 좀 그 창업자, 그러니까 론칭한 창업자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의학을 전공한 의학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나치게 패션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맞추라는 거죠. 그 패션에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리에 뭐 멋쟁이들과 방문하는 고객들에서 오히려 역으로 영감을 얻는다. 뭐 이런 디자인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 아주 심플한 패션을 많이 선보였고요. 아르마니 정장은 보통 이제 성공한 남성을 위한 꿈의 슈트라고 많이 불려서 보통 이제 뭐 아주 자연스러운 라인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에서 블랙까지 아우르는 아주 다양한 이런 색상이 좀 특징이죠. 여러 좀 반개 계열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아르마니 꼴레지오니, 또 엠포리오 아르마니, 아르마니 진, 뭐 아르마니 까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회사를 다닐 때 고객사에서 이제 선물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샘플이었더라고요. 몇 번 입어봤는데 관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입을 때마다 다려 입어야 되고 뭐 그래서 몇 번 입다가 옷장 속으로 사라졌다가 결국은 재활용품으로 가게 된 이 슬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역시 차입니다. 럭셔리 스포츠 세단의 신화를 창조한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브랜드 마세라티가 있죠. 고성능 차량의 대명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자동차 경주를 주로 했는데 1950, 60년대부터 이제 일반 도로용 자동차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뭐 럭셔리 라인이 워낙 유명하고요. 모델 하나에 400만 가지 조합이 가능한 이 쿼트로 포르테 스포츠 GT 요 브랜드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곡선 디자인이 부드럽기로 정평이 나 있고요. 아주 폭발적인 성능으로 뭐 신모델이 나왔다 하면은 전 세계 어워드를 아주 싹쓸이한 그런 명작들이 다수 있습니다. 마세라티 역시 남자들의 꿈의 로망의 차죠. 뭐 타보는 걸로 만족해야 할 듯합니다. 뭐 그 밖에도 구찌, 페라리 하여튼 뭐 그 B2C 영역에서 사람들의 약간 사치품, 그다음에 기호품, 뭐 좀 고가의 이런 좀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만족시켜주는 브랜드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설적으로 첨단 제품에서 점점 밀리고 있어요. 세계가 IT화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뭐 시계 하나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뭐 옷 한 벌에 몇백 몇 천만 원이 하는 이 브랜드가 결국은 이제 소수의 기호품으로만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이탈리아 산업계가 아주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뭐 비단 이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시계로 유명한 스위스도 뭐 애플워치나 뭐 G쇼크 이런 좀 새로운 그 신모델들에게 점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단가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점점 첨단 IT화 돼 있는 이 제품들한테 결국은 자리를 내주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네요. 어떻게 보든 간에 로마, 그 이탈리아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이 책에는 뭐 로마의 이런저런 부분들, 유적, 그다음에 뭐 전통이나 역사가 있는 이런 장소들에 관한 부분도 좀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유시민 작가의 전통적인 좀 강점이 있는 역사 그리고 인물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 더 크게 와닿아서 이쪽 부분으로 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가의 이 소설 중에 나온 사람인데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이 우주는 무한하게 퍼져 있고 태양은 그 중에 하나의 항성에 불과하며 수많은 항성들은 각각의 지구를 거느리고 있다.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이 원래는 이제 이탈리아 도미니코의 수도자이자 철학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직자라고 보면 되는데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주류였던 천동설을 부정하는 이 지동설 그리고 무한우주론을 역설해서 교황청에 의해 결국 허용당하게 됩니다. 이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한때 나폴리를 떠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뭐 지구 자전론,
그다음에 무한우주론 등을 말하거나 학문을 이제 가르쳤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천재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라틴어, 히라버 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에 능통했고 다방면에 박식했으며 이 신플라톤주의의 뭐 피치노나 피코 등의 영향을 받아서 점성술이라던가 기타 잡기 등에도 통달한,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공부 잘하는 팔방미인, 거기다가 외국어도 잘하는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하네요. 결국은 이제 그 베네치아 공화국, 현재 이탈리아인데 여기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갖은 회유와 고문에도 자신의 몇몇 그 신학적 오류는 시인을 했지만 본인의 이제 철학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했는데요. 자신의 견해가 신과 창조에 관한 이 그리스도교의 견해가 양립할 수 없음을 좀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자신은 철회할 것이 전혀 없다. 자신은 종교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종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이렇게 가면서 과학적 신념을 좀 너무 내세우게 돼서 결국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말뚝에 묶여있는 나보다 나를 묶고 불을 붙이려 하고 있는 당신들 쪽이 더 공포에 떨고 있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해서 마지막까지 멋있게 사라져간 인물이죠. 이 종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 당시가 특히 더 심했는데, 툭하면은 신의 이름과 신의 말씀을 앞세워서 사람들한테 금전을 갈취했고요. 뭐 면죄부까지 팔았죠. 어느 정도 돈을 내면은 어느 정도의 죄는 사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협잡에 가까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힘에 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녀 사냥을 통해 힘없는 이제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 화형을 했죠. 아주 비겁하고 잔인하고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과연 인간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정말이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브루노는 원래 천문학자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빠른 시기에 이 지구 중심설과 이 천동설을 배척하고 이 코페르니쿠스의 세계관을 받아들였던 아주 혁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구 자체가 회전하고 따라서 지구상에서는 천체가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브루노는 우주가 유한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의 중심은 지구 또는 태양이다라는 논리를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논리를 초월했고, 즉 우주의 중심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금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을 설파하게 됩니다. 이는 당대의 천동설과 지동설을 주창하던 양측이 보편적으로 따르던 우주는 유한하다는 믿음에 반하는 생각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천동설 측과 지동설 측 양쪽에게 배척을 받는, 좀 아웃사이더가 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이 브루노는 태양주위의 행성들, 즉 이런 뭐 태양계 같은 시스템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서 이 지구의 미약함에 대해 본질을 깨닫게 되죠. 동시에 그리스도교적 도덕관을 비판하기도 했고, 성경은 인간에게 도덕적 가르침을 이제 위함이지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도 했고, 예수는 절대자, 하느님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마법사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뭐 어느 면으로 보나 당시의 분위기상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이면은 분명했습니다. 야만의 시대가 태어나기 힘든 천재를 죽음으로 몰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임에 틀림없죠. 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로마에 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뭐 로마에도 사실 뭐 구조물, 건축물 많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것들 많죠. 뭐 콜로세움, 그다음에 개선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저자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런 게 아닐까. 이 아테네, 즉 그리스와 로마는 뭐 그 조형물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세계에 이 정신적인 그 영향을 더 많이 끼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이 이후의 시대에 큰 사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도
유시민 작가도 이 책 전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바로 이 로마의 영웅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시대의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시저를 빼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뭐 군인으로서도 대단히 훌륭했고 성과도 많았고요. 정치가로서도 당시의 사람들보다 몇 단계 위에 그 정도 고단수의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좀 성과지향적이면서도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은 정책들을 많이 폈고요. 행정가로서도 아주 달인이었죠. 외교관으로서도 훌륭했고요. 시인이자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본인 자신이 아주 싸움에 능숙한 검투사의 계열의 역할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다방면의 역할을 하면서도 아주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이 애정 사건의 좀 대부분은 좀 큼지막한 거는 다 시저가 연관돼 있다 할 정도였죠.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부인을 뭐 만났다, 그녀의 마음을 훔쳤다, 이런 부분들이 역사서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여자의 남편조차 시저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됩니다. 인간적인 매력 또한 굉장히 훌륭했던, 굉장히 높았던 사람임에 틀림없겠죠. 그럼 이 영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전술한 듯이 이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이 카이사르일 텐데요. 기원전 1세기 중반에 아주 잠깐 최고 권력자로 이제 오르긴 했지만 결국 황제로 등극하진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했지만 그는 그래도 이 로마의 정치 체제를 이 공화정으로 남겨두는 데는 좀 동의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황제 이상의 권력을 누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오르는데 아주 편안한 그런 길을 깔아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제국의 황제 또는 강대한 국가의 권력자를 가리키는 이제 거의 보통 명사화 되었습니다. 카이저, 차르, 케사르, 다들 이제 각각의 언어에서 황제를 뜻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카이사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역사가 긴 만큼 그 정치 체제도 많이 변했었는데요. 왕정에서 시작해서 공화정으로 바뀌었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결국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원래 이 공화정은 왕이나 아니면 특정 소수 권력자, 기득권층, 이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대 사상에 더 맞는 그런 방식이죠. 당시에 로마는 이제 공화정 시대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계속 확장하면서 재정, 즉 부를 일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민권이라든가 기타 로마의 이 속주화를 하면서 이 사람을 끌어모으게 되죠. 오늘날의 미국을 연상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정복하는 것만 빼고요.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부가 쌓이고 인구가 늘면은 결국 행정 조직도 이제 커지기 마련인데요. 이 국가 조직의 힘이 커지자 공화정이 조금씩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먼저 이 세 요소 사이에 이제 경쟁과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패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원로원이 있죠. 그리고 이에 상대되는 이제 민회가 있는데, 원로원은 당연히 이제 귀족들의 기득권 집합체고요. 민회는 각각의 직능, 그 다음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역 단위 민회라든가 평민들의 민회, 군인 계급의 민회 등등이 있죠. 이 로마의 민회는 추첨으로 배심원을 정했던 아테네와는 달리 대표들이 투표하는 대의제 성격의 민회였는데요. 이제 군대의 편제를 따라 했죠. 백인대. 여기를 기초로 구성한 민회는 콘술, 그 다음에 정무관, 그 다음에 법률 제정, 군사동맹, 기타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평민 대표의 민회는 호민관을 선출하고 법률을 제정할 권한까지 갖고 있었죠.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귀족과 부자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유지가 되니까 점점 마찰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대 군인하고 이제 빈민층이 늘어나면서 결국 가진 사람이 다 가지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원로원과 민회가 이제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민회는 이제 토지 독점을 완화하는 이제 개혁을 요구했고요. 식량 배급의 확충도 추진했고 부채 탕감 조처도 요구했으며 제대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 등도 정책화하기를 이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층은 이제 이들의 요청을 묵살하게 되죠. 사유재산 불가침이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이 아래로부터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평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그라쿠스 형제가 살해당하는 등의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갈등이 점점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되죠. 기득권 집단인 이 원로원이 계약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는 게 협의체인 공화정 체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재정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필요한 사회적 상황, 심리적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제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카이사르는 원래 이제 귀족 가문 출신의 지식인이자 걸출한 군인으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당시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 술라라는 사람과 척을 지게 되어서 이 사람을 피해 좀 도망 다녔습니다. 아시아나 기타 유명하지 않은 곳에 이제 군대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고요. 이제 혼자 여행을 하는 길에 해적한테 붙잡혀서 몸값을 내고 목숨을 건지기도 하는 등 20살도 되기 전에 아주 버라이어티한 인생 경험과 경륜을 쌓게 됩니다. 생사의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되죠. 이후 로마에서 이제 군대 장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스페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재무관에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로마 사교계의 스캔들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카이사르라는 이름 하나는 확실히 로마 정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후 기회를 잡아서 포르투갈 일대를 평정해서 군인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고요. 이 실적을 바탕으로 이후 집정관에 선출됩니다. 집정관은 오늘날의 총리, 의원 내각제의 총리, 곧 행정부의 수반으로 보면 되겠죠. 카이사르의 이제 정치적 수완이 이때부터 발휘가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지중해 해적을 소탕하고 최고 군 권력을 갖고 있던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로마의 최고 부자였던 크라수스와 손잡고 삼두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 폼페이우스한테는 이제 군인의 힘을 빌리고요. 크라수스에게서는 정치 자금을 지원받는 아주 꼭 먹고 알 먹고를 시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둘의 지원을 받아서 집정관으로 뽑힌 후에 그는 기득권층 원로원의 반대를 뚫고 농지법을 개정해서 폼페이우스 휘하의 퇴역 군인들에게 땅을 마련해 주었고 크라수스에게도 식민지에 땅을 주는 등 적절한 정치적 보답을 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죠. 이렇게 말하면은 뭐 기존의 여러 좀 썩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는 이제 그런 구조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권력을 잡고 행정부의 수반이 된 이 카이사르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세제 개혁을 단행해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했고 당시의 문제였죠. 로마의 아주 골칫덩이였는데 게르만족을 때로는 정복하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서 화친을 맺어 변방의 정세를 안정시켰고 집정관 임기를 마친 후에는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해서 결국에 게르만족을 격파하고 라인강 서쪽 지형을 평정하게 됩니다. 로마의 국경을 굉장히 넓힌 셈이죠. 뭐 이후에 약간의 좀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원정에 실패하고 여러 번 전투에서 패하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한 7, 8년의 세월 동안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일대 전역에 로마 제국의 패권을 확립하는 아주 큰 공헌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큰 공적의 개인적인 매력이 더해지니까 카이사르는 뭐 로마 전체에서도 최고의 인기남아, 쾌남아로 이제 불리게 되죠.
이렇게 큰 성공과 인기가 한 사람에게 몰리게 되면 결국 누군가가 질투를 하게 되고요. 그 질투가 모이고 쌓여서 결국 모함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로마 원로원의 이 기득권층, 이 귀족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이 카이사르를 엄청 좀 눈엣 가시로 여기는데요. 이 야심과 카이사르라는 낙인을 씌워서 갈리아 총독지를 박탈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면서 이 땅을 넓히고 이 로마의 이 힘을 세계에 보여줬는데, 이 본국에서 안전한 곳에 앉아가지고 책상만 두드리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하자 극도로 분노하게 되죠. 당시에 이 갈리아 지방을 아주 용맹으로 떨쳤던 최강의 4개 군단을 이끌고 로마로 향하게 되자 로마에서도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맨몸으로 들어오라고 말이죠. 뭐 당연히 이렇게 가면은 그냥 죽는 거죠. 이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루비콘 강인데, 여기서 시저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결국 로마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반도의 북동부에 있는 작은 강이었는데요. 로마법에 따르면 이 속주의 총독은 군대를 이끌고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고 나와 있고요. 원로원이 갈리아 총독 자격을 유지한 채 집정관 출마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요청마저 거부했지만, 당시 카이사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재정적인 동지였던 크라수스는 전사했고, 폼페이우스는 그 카이사르와 결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어긋나면서 원로원 편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담인데, 그 카이사르가 자신의 딸을 폼페이우스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이거는 계산이 안 맞죠. 어쨌든 간에 이제 시절이 지나서 그 딸이 죽게 되자 폼페이우스와는 이제 균열이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카이사르는 군단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를 점령하고 이후 출마해서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과 연합해서 자신에 맞섰던 폼페이우스를 저 멀리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죽이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 클레오파트라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역사적인 조작이라는 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일단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쓴 여제도 많았고, 당시에 그 카이사르가 여자 한 명 때문에 휘둘려서 정사를 소홀히 할 사람도 아닌데다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위에 미녀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역사를 좀 각색해서 호사가들이 만든 재미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으로 권력을 잡게 된 카이사르는 이전에 진행하던 개혁을 더욱 급진적으로 추정하게 되는데요. 나라 전체에 국립도서관과 극장을 만들어서 이 시민들의 지식 욕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취미를 더욱더 보장을 해줬고, 성벽을 허물어서 도시를 확장, 영토를 총 18개의 속주로 재편해서 로마의 행정체제, 군사적 방비체제를 더욱더 확고히 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라쿠스 형제가 살해당하면서 자초했던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공물에 대한 국가 수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자격이 있는 속주민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 대한 충성을 더욱더 받게 되는데 기여한 셈이죠. 그 다음에 원로원의 계엄령 발동 권한을 폐지하고 시민 배심원단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귀족층의 힘은 줄이고 시민 계급의 힘은 늘리는 아주 그 국민 지향적인 정책을 마련하게 되죠. 동시에 교사와 의사를 우대하고 군인의 봉급을 크게 올렸습니다. 카이사르가 몇 년 그 로마를 지휘하게 되자 로마의 부는 점점 뻗어나갔고요. 그 군사력이라든가 그 권력 기반, 힘, 대외에 미치는 이 파워 등은 이전의 로마 시대와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인기를 바탕으로 카이사르는 종신 최고 사령관에 등극을 했는데요. 황제라고 말만 안 할 뿐이지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었죠. 결과적으로 로마의 공화정은 사실상 이때 끝났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멋있는 점이기는 한데, 카이사르가 이제 자신감이 워낙 지나쳐서 권력을 갖고서도
정적을 숙청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관대함 때문에 암살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브루투스, 그 암살범의 이름인데 아마 뭐 역사가들이 만든 내용이겠죠.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을 남기고 이 카이사르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안 좋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카이사르가 남겨놓은 이 문화적, 정치적 유산들은 이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여기에 전해져서 그 카이사르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게 됐고요. 뭐 여러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결국은 자신의 지위를 더 확고히 할 목적이긴 하지만 카이사르를 굉장히 신격화했고, 이를 본받아서 후임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하는 뭐 이런 좀 순환적인 관계로 하면서 결국 로마의 재정 체계는 완비되게 됩니다. 공화정이 더 우수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결국 로마는 정치적으로 후퇴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당시의 시대는,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죠. 그 지금처럼 교육 수단이 뛰어나지도 않고 나라 전체의 문맹률이라든가 정치 의식 등이 지금과는 많이 차이가 날 테니까, 당시에는 뭐 현명한 왕이 온다면 재정적인 부분이 공화정 때보다 단기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었다는 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재정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좀 하게 마련이죠.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내용은 있지만 로마를 불태워버린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세습받는 곳에서는 좋은 황제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공화정, 민주주의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이 국민들, 평민파에 가담을 했고, 어떤 술수도 마다하지 않고 아주 치열하게 권력투쟁을 벌였지만 이긴 후에는 정적을 너그럽게 포용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공화정을 사실상 폐지했지만 역설적으로 민중의 소망과 요구를 존중했고요. 기득권의 적폐 세력인 원로원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권리를 확장, 또한 해방노예, 빈민들을 구제했고, 속주의 민중을 도우면서 이를 로마의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당시에는 물론이고요. 지금 봐도 이만한 사람은 다시 나오기 힘든 아주 보기 드문 훌륭한 정치적, 역사적 캐릭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수많은 여자들, 유부녀들, 미망인들과 연문을 뿌렸지만 그로 인해서 뭐 일을 그르친다거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망치지도 않았고요. 하여간 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동서양 전체의 역사를 봐도 이에 비할 캐릭터는 삼국지의 조조 정도인데, 조조는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잔인하고 매섭게 묘사된 부분이 많아서 결국에는 카이사르가 더욱더 완벽한 이런 모형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입니다. 이제 로마에 관련된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때 로마를 위협했던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도 유명하긴 한데, 이 사람은 군인이나 장군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뭐 존경받을 만하지만 뭐랄까 인생이 너무 비극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로마를 쳐서 굴복시키는 그런 구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어둡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선택할 수 있다면,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한니발보다는 이 카이사르의 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이 과거의 영광만이 남은 이 저자의 표현대로 은퇴한 사업가, 뭔가 애잔하고 그립고는 하지만 배울 점이라던가 뭐 참고할 만한 점,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 좀 애잔한 이 로마, 유시민 작가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저도 이 작가가 얘기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이제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 기행의 내용을 일부분 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들, 뭐 그런 인물들, 역사적인 내용, 체제나 뭐 기록 등을 좀 살펴봤습니다. 책을 읽은 소감은 역시 유시민이라는 생각이고요. 뭐 초반에 약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역시 유시민 작가구나 하는 생각만이 계속 남아요. 역시 유시민이라는 이 작가는 사람을 관찰하고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쪽에 확실히 탁월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내용을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흘러간 내용들을 저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좀 대입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많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유시민 작가의 책은 뭐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워낙 잘 나가는 그런 초 베스트셀러니까요. 사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볼 가치가 충분한 역시 유시민의 작품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